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미국의 연준 파월 의장이 요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면서 투자 심리가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 사용했던 엄청난 유동성을 회수하고 또 물가 상승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주가가 다시 폭락하는 이른바 에코버블이 반복될 거라는 진단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는 어디쯤 와 있고 앞으로 주식시장은 어느 쪽으로 흘러갈지 오늘 센터뷰 시간에 들어보겠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다시 원자력 발전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요. 독일은 끝까지 원자력 발전을 안 한다는 입장이라고 하죠. 오늘 글로벌 리포트 시간에는 이런 소식을 비롯한 다양한 나라 밖 경제 소식들 모아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네, 요즘 주식시장도 항상 고민이 한보따리입니다. 언제 들어도 궁금하고 듣기는 들었는데도 속이 시원하지는 않는 주식시장 전망 이야기, 오늘도 교보증권의 김형렬 리서치센터장 모시고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동성 회수, 뭐 인플레이션 방어, 뭐 이런 것 때문에 계속 금리는 올린다고 하는 것 같고, 주가는 그것 때문인지 자꾸 내려가기만 하고, 뭐 요즘 분위기 이렇죠. 그렇습니다. 뭐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라 채권시장도 네. 연일 패닉 상황이다라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 말은 금리 계속 오른다는 말이겠어요. 그렇습니다. 이미 예상 범위를 넘어설 정도로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채권 플레이어들 입장으로도 이제 손실이 커지고 그리고 도대체 언제 이제 바닥이 드러날 건가, 그 시점 자체를 예측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네. 한마디로 지금 좌불안석인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산시장은, 금융시장은 그렇습니다. 보통은 경기는 바깥에 좋은데 경기가 좋으니까 금리도 올라가고 물가도 올라가고, 맞습니다. 그럴 때는 뭐 금융시장은 뭐 그렇더라도 이해는 되는데 경기가 좋으니까 라는 걸로 우리는 위안을 삼기도 하고 소풍을 나가기도 하고 하는데, 맞습니다. 네네. 경기도 별로 또 안 좋은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좋은 거야, 나쁜 지금 거야, 상황은 들고요. 결국 예. 경제가 확장 국면에는 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네, 예. 그런데 경기는 분명히 약해졌다라는 거죠. 지난해 1년 전 6개월 전과 비교해 봤을 때 네. 그 성장에 대한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을 했고, 예. 그런 점이 결국은 경기는 정점은 통과하지 않았냐. 그러다 보면 네. 역성장을 하지 않으니까 투자 기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미 시장의 심리는 앞으로 다가올 침체 쪽으로 우리가 접근하고 있으니 네. 차산 시장은 그런 가격을 반영시켜 가면서 아무래도 어떤 수익 측면에 있어서는 좋지 않은 결과를 자꾸 받아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경기가 지금보다 좀 더 약해지면 약해졌지 다시 좋아지지는 않을 거다.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 이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휴전으로 가게 되면 이런 금리 인상이 적응되면 네. 그러면 이제 괜찮아지겠지. 사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 오히려 더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은 달라진 금리 레벨,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휴전이 되더라도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는 풀리지 않을 거라는 거. 네. 그렇게 우리가 투자자들의 자기 중심적 기준에서 예상됐었던 낙관적 시나리오가 펼쳐지지 않게 된다라면은 계속 불편함은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과정에 경기 침체는 오게 될 거라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침체라는 용어에 상당히 거부감이 크실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것이 통제 불가능한 것이냐, 아니면 통제는 가능하고 우리가 어떤 순환 주기상 겪어야만 할 침체냐, 예.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은 무조건 침체라고 그러면 다 통제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들을 하세요. 근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경기 순환 주기상 끝을 알아야만 나중에 시작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가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라고 하게 되면 우선은 듣기 싫다. 낭떠러지라는 얘기냐? 문제 이런. 네, 조금 극단적으로 해석하시는 경향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끝을 알아야만 네. 다음에 시작되는 순환주기의 시작도 포착해내실 수 있다. 계절로 보면 그럼 우리 달력으로 보면 한 11월쯤 지금 와 있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 시장과 채권 시장은 겨울 초입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선진국 경제는 그보다는 조금 더 느리게 오히려 우리보다도 좀 더 뒤늦게 그런 상황들을 반영시켜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선진국이라면 미국이나 유럽이 해당되겠죠. 거기는 달력으로 보면 몇 월 달쯤으로 봐야 돼요? 지금은 뭐 가을 초입 정도. 아, 거기도 여름은 꺾였군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겨울 맞고 그들도 겨울 맞으면 네네네. 주가가 더 내린다는 뜻입니까? 문제는 그런 부분의 가격 반응을 우리 예. 시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다 반영을 시켜놨다라 봐요. 미리.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조금씩 충격에 대한 내성은 생겼죠. 그러니까 코스피를 기준해서 보면 2,700선까지는 뭐 연초 이후에 가파르게 내려오다가 최근에 들어서는 조금은 충격이 흡수되는 듯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악재에 많이 떨어지지는 않는다. 그렇죠. 예. 반대로 이제 오히려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뭐 예상보다 실적이 어긋난다거나 이런 소식이 전해지게 될 때 신속하게 반응을 하죠. 그래서 이번 주에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네. 뭐 일주일 만에 시가총액이 40%가 날아가 버렸지 않습니까? 네. 이미 주가가 내릴 만큼 내렸음에도 야. 불구하고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산 시장에서도 이 같은 어떤 시차와 투자 우선순위에 있어서의 어떤 변화 등이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현실은 우리는 이제 겨울로 가는 가을쯤에 있는데 그렇죠. 자산 시장은 그걸 먼저 반영하니 그러면 자산 시장의 가격은 달력으로 보면 2월 달 뭐 한두 달 더 있으면 다시 이제 올라가는 그런 쪽으로 봐야 됩니까? 먼저 반영. 지금부터는 이제 구체적인 침체의 신호 등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 침체라는 부분 등이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석될 겁니다. 지금 물가가 많이 올라 있는데 우리의 실질 경제 활동은 침체와는 무관해요. 예. 휴가도 이제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여행도 가야 되고 네. 뭐 이건 침체하고 거리가 있는 경제 활동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초겨울치고는 너무 활발하죠. 그렇죠. 그리고 예. 뭐 취업이나 고용 상황도 살펴보면 별로 침체에 어울리지 않는 숫자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초겨울이라고 하니까 참 실감이 그렇습니다. 안 가요. 그렇기 예. 때문에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차를 둔다면 네. 서서히 이제 소비가 둔화되는 신호등이 보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가계 소득 측면에 있어도 소득 증가율의 변화라든가 고용 상황에 대한 변화 등을 보게 되는 게 네. 향후 6개월 정도가 지나고 나서부터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물가도 그러면 좀 내려가겠네요. 그렇죠. 그때 예. 이제 만약에 소비가 둔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침체 신호는 맞는데 네. 이거는 해결 가능하다. 얘기들이 나오게 될 거고, 근데 만약에 고용 시장이 불안해진다거나 가계의 소득이 감소하는 거에 신호등이 나타나게 되면 이거는 우리가 통제하기 쉽지 않은 것 같은데라고 하면서 조금 예민한 반응을 보이게 될 거예요. 근데 그 그림은 아직까지는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뭐 이것은 뭐 가능성만을 보고 있다라는 정도로 지금 알겠습니다. 시나리오를 세워둘 필요가 있겠죠. 센터장님 보시기에는 불경기 신호들이 이제 슬슬 나타날 거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리오프닝이니 뭐니 하면서 경기 좋아지는 것 같지만 뭔가 안에서는 좀 골마가는 게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드러날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면 그런 신호가 나타나면 연준은 금리를 올리는 걸 멈추고 내릴 수도 있겠네요. 내린다라는 표현보다는 네. 우선 지금 경제 시스템이 갖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을 시켜놔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물가라고 하는 것이 중앙은행 혼자서 통제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거예요. 네. 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같이 고민해야 되는 것은 각국 정부입니다. 네. 그러면 정부는 지금 뭔가 부족하니까 자꾸 물가 상승이 자극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화도 해당되고 용역도 해당될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공급을 늘려줘야 되겠죠. 네. 그러면 어쨌든 값싼 노동력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아니면 값싼 재화를 어딘가에서 구할 방법은 없는가? 예. 이런 것들을 서로 고민하면서 이 물가를 진정시켜 놔야만 될 거고요. 그리고 어떤 구체적인 경기 침체 신호가 나오기 전에 우리도 지금 이런 바뀐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 등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냥 무조건 물가가 오른 것은 해악이야라고 하면서 우리가 부정만 할 부분이 아니라 올려줄 건 올려줘야 되는 거고 또 그 상황이 앞으로 계속된다라면 맞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오르는 것도 뭐 더 오르지 않더라도 이 정도 좀 물가 높은데 하는 느낌이 계속 갈 거고 그렇죠. 금리도 그러니까 이 정도 금리가 상당히 오랜 기간 간다고 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서 경기는 좀 침체될 수 있는데 그것도 그냥 그러려니 해야 되고 우선 뭐 침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거부감을 많이 가지시는데요. 예. 대신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장점이다라면 지난 10년 사이에 경기 침체 3종 세트를 맛봤거든요. 저희가. 그게 뭐예요? 금융위기도 맛봤고요. 예. 유럽의 재정위기, 무역전쟁 이 모든 것들을 한 3년 주기로 경험을 했어요. 네. 3년, 4년 주기로 우리가 경험을 하다 보니까 우리 기업들과 이 경제 시스템이 어떤 불황 3종 세트에 대한 적응력이 상당히 강한 편입니다. 그리고 예. 뭔가 그 침체 요인이 등장을 하게 되면 수습 방법을 또 알고 있어요.
네. 어떤 식으로 수습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개인적으로 침체가 오더라도 수습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고 문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 뭔가 우리 경제 시스템 안에 과열된 부분 등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직도 그렇죠. 그리고 이 과열된 부분 등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진 것들 이런 것들을 시정하는 과정 등이 중요한 부분인 거고 그런 변화의 과정에서 우리의 실질 경제에 뭔가에 기여하는 부분 등이 발견된다라면 그때서는 우리 경제나 세계 경제가 한 단계 또 도약할 수 있는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뭘 좀 구조 조정을 좀 하기는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2년 동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지만 특히나 무형 자산에 대한 가치를 재평가하는 작업 등을 수행해 왔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거에 그런 거죠?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의 서비스 부분입니다. 네. 우리 경제 특히 내수 산업 내의 서비스는 공짜라는 인식이 상당히 강했고 예. 플랫폼 기반 기업들의 여러 가지 서비스 등이 경제 시스템에 도입이 되어 가면서 그리고 자본시장에 도움을 받기 시작을 하면서 네. 이것에 대해서 정상적 가치를 매겨주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배달 서비스에 대해서도 우리가 돈을 내기 시작을 했었고 예. 여러 가지 컨텐츠나 무형자산, 저작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돈을 정상적으로 지불해야만 하게 됐다는 네, 거죠. 예. 그런데 이 과정에 또 너무 한쪽으로 부의 쏠림과 유동성의 쏠림이 커지는 상황에서 인플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무형자산에 대한 가치의 신뢰가 조금씩 약화되고 예. 상대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덜 가져왔던 유형자산에 대한 가치도 다시 생각해보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너지에 대한 문제도 고민하게 되고 네. 친환경에 대한 것들. 근데 친환경으로 가자니 지불해야 될 비용이 너무 막대하다라는 것들을 인지를 하다 보니까 시간을 늦출까? 다시 원자력으로 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시나리오를 그려나갈 수밖에 없게 됐다는 거죠.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조정 작업을 하는 것들에 대한 상황이 현재 우리가 서 있는 위치다라는 겁니다. 에코 버블이 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에코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들으면 친환경처럼 들리실 수도 있지만 예. 이 에코는 메아리를 뜻하는 에코를 설명한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앞서 말씀드렸었던 여러 성장 분야에 우리가 거품을 만들어 왔었다면 뭐 거품이라고 해서 그것이 뭔가 그 부정적인 이미지로 가질 것이 아니라 그만큼 네. 우리가 투자 활동이 강했었다라는 거겠죠. 네. 예. 근데 이제는 버블에 메아리가 들려오는 것 같다. 그 위치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말하는 부분은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투자 환경은 분명히 좋지가 않은데 네. 한편에서는 야 인플레니까는 기름 에너지에 투자해야 돼. 리오프닝이니까는 여행에 투자해야 돼. 항공에 투자해야 돼. 자꾸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원칙적으로 따지면 지금은 투자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시기죠. 이유는 초겨울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전체적인 투자 환경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런 투자에 있어서의 관성 행태 때문에 자꾸 이 메아리 버블을 따르려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현상은 경기의 어떤 경기 확장 국면의 막바지에서나 나타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런 에코 버블의 상황들, 특히 인플레에 대한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이런 산업이 성장을 찾아낼 거야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우리가 그렇게 썩 따라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영역대라는 거죠. 그런 일이 있기는 있겠으나. 그렇죠. 그리고 이 경기 침체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가 않다라면 오히려 지금은 그런 에코버블을 따라가기보다는 오히려 다음 사이클을 준비하면서 뭔가 안전한 현금성 자산, 안전한 통화 등을 확보해 두고 현재의 어떤 투자 자본을 지켜내는 것들이 다음 게임을 위해서 올바른 선택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우리는 주가 언제쯤 다시 오르는 거야? 뭐 이런 게 가장 궁금하고 네네. 더 내린다는 건가? 이게 제일 궁금한데 말씀을 들어보면 반등이 빨리 올 것 같지는 않다. 그렇죠. 네. 더 내릴지도 모르겠는데 꽤 내리기도 한 거고 그게 아주 깊지도 않을 것이다. 또 쉽게 더 직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 투자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시장이 이미 경기 침체를 반영할 정도로 네. 가격은 뒤로 후퇴전은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탈출 시점이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 시점까지 도달하는데 먼저 투자해야 될 것이 있는 거고 네. 그 대상이 지금은 채권 쪽이라는 거죠. 채권도 요즘 계속
값이 빠지니까. 떨어진다면서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채권 자산이 언젠가 경기 침체의 구체적 신호가 나타나게 되면 네. 이쪽으로 돈이 몰리기 시작할 거예요.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그렇죠. 이제 사람들이 이것밖에 믿을 게 없어라고 하면서 사모으게 될 거고 그 대상은 아마 선진국 장기 채권이 될 겁니다. 거기서부터 이른바 가격 변화의 시점이 올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신호가 먼저 나와야만 그 다음은 또 뭐야라고 했을 때 주식 쪽으로 이제 시선이 분산되게 될 거라는 거죠. 금리부터 꺾여야 주가 올린다는 말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부분에 있어서 밀려져 있다 보니까 네. 아직까지 우리 그 주식시장에 시간이 남아 있다라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거 말씀하신 거 거의 맞는 공식이에요. 그러면 아주 투자 쉽죠. 금리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그러다 보다가 보니까 이제 많은 전략가들이 네. 지금 이제 숲보다 나무를 보세요. 지수보다는 종목을 중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예. 얘기를 자꾸 풀어내는 부분이 지금 그렇죠. 말씀드렸었던 예. 이런 순서에 대한 문제 때문에 나타나는 부분이라 보실 수 있습니다. 맞아요. 숲이 별 볼 일 없을 때 대개는 나무를 보자고도 하시고 네네네 그렇죠. 그러기도 있어서 그렇군요. 그리고 에코버블이라고 하는 예전에 그 거품 시기의 투자 습관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맞습니다. 네네. 들썩들썩하는 경우도 있긴 있을 텐데 그게 꼭 다시 대세 상승으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다. 그렇죠. 그래서 뭐 제가 다음 주에도 이제 뭐 그 비슷한 자료를 이제 낼 예정인데 예. 우리가 어렸을 때 뭐 이런 얘기 들어본 한 번쯤은 있을 거예요. 물가 근처에서 놀지 말라고. 아 근데 그 물가는 그 물가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요즘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그런 거죠. 지금 이제 물가라고 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올라가니까 예. 마치 이제 느낌은 영원히 올라갈 것처럼 느낌이 오거든요. 근데 이 물가라는 것은 상당히 상대적인 개념이다 보니까 결국은 오른다라는 것은 언젠가는 내릴 시점이 온다라는 거고 그 내린다라는 신호는 결국 경기 침체에서 이유가 등장을 하게 될 거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오랜 시간 이 자산 시장과 투자 활동을 해왔었던 분이라면 감각적인 부분에서 대응이 가능을 하게 될 텐데 지금 그런 부분이 익숙하지 않은 투자자라면은 가급적이면 그런 물가 근처에서는 오르는 물가 근처에서는 오래 머물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낫다. 그래서 그런 차지에서 이번 그 에코버블이 온다라는 내용의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좋은 신호 하나 얻었네요. 그러니까 선진국 국채 금리가 좀 꺾입니다. 이런 뉴스 나올 때쯤 돼서 슬슬 우리가 익숙한 투자 시장에 관심을 가져도 맞습니다. 네네. 늦지 않을 거다. 그렇죠. 아예 그럼 그렇게 딱 떨어지게 말씀해 주시니까 마음은 편한데 그게 뭐 몇 달 후일까요? 아니면 몇 년 후일까요? 문제는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 회의가 6번 남았거든요. 예. 근데 5월 달 50bp 한다고 얘기를 했죠. 네. 문제는 이 50bp 인상이 한 번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서요? 6월 달에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요거까지는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그거는 할 걸로 예정되어 있으니 그렇죠. 아무리 그걸 반영을 시장에서 많이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 이벤트는 있고 나야 자 이제부터 다 반영 다 한 거였고 꼭대기야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때부터 이제 시장 금리에 대한 전후로 하는 금리에 대한 반응 등을 보시는 게 힌트가 네.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자산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은 뭐 포트폴리오를 조정한다든가 현금 비중을 좀 늘린다든가 그렇게 대응하시는데 기껏해야 뭐 한 몇백만 원, 1,000만 원 투자하고 있는 분들은 그냥 다 팔면 금방 팔리잖아요. 1초 만에 다 팔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면 다 팔고 한 두세 달 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신호 보이면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항상 시장에 머물러야 할 이유는 없거든요. 누구도 그거를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투자에 대한 어떤 순환 주기를 말씀드릴 때 게임이라는 표현을 가끔 드리게 되는데 네. 그 게임과 게임 사이에 텀이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뭔가 부족한 부분을 메꿔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승부를 보려면 제대로 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간에 우리가 지금 위치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좀 강한 뭐 하락 쪽에 조금 더 조언을 주시는 것 같아서 그게 요즘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김영렬 센터장님이 약간 좀 독특한 의견이십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의견이 많이 모아져 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너무 이제 비관할 상황은 아니지만 알겠어요. 이미 3분기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조금 이제 의식들은 이제 공감대들은 형성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보증권의 김영렬 리서치 센터장이었고요. 저는 광고 잠시 후 듣고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순서는
놓치기 쉬운 나라 밖 경제 소식을 꼼꼼하게 모아서 살펴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유럽 국가들이 요즘 다시 원자력 에너지가 그래도 믿을 만하네. 네. 공해도 없고 그리고 뭐 러시아가 뭐라고 해도 관계없고 다만 이제 문제는 좀 있긴 있는데 지금 뭐 그런 문제 신경 쓸 타이밍 아닌 것 같다 해서 다들 원자력 발전을 좀 늘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독일만 빼고. 네. 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유럽이 2030년까지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독립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네. 이때 프랑스는 6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새로 건설을 해서 독립을 하겠다. 그리고 영국도 차세대 원자로를 빨리 건설하겠다. 예.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뭐 벨기에도 원전 가동 10년 더. 뭐 원전이 없는 폴란드도 미국 지원으로 원전을 새로 만들 예정입니다. 네. 근데 왜 다시 이렇게 원전 궁금해하실 텐데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은 이미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이런 일이 생기니까 당장 급한 불을 끄려면 원자력 발전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생각이에요. 네. 독일 내에서도 여론조사를 했는데 국민의 절반 이상이 원자력 발전을 재개시키고 석탄 사용을 한시적으로 늘려서라도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을 금지하자 이런 의견에 손을 들고 있습니다. 지금 독일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그럼 다 하나도 없어졌어요? 아니면 아니요, 남아 있습니다. 참고로 그 독일이 2011년 그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말에 마지막 그 3기 원전도 폐쇄를 해서 탈원전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어요. 독일은 현재 원유 수입의 25%, 천연가스 수입의 40%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데 네. 러시아 금수 조치 제재에 동참하게 되면 당장 민간 피해뿐 아니라 경기 침체가 올 수 있을 정도로 타격이 큽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언제 적어가지고 협박할지 모르니 네. 지금 원자력 발전 뭐 저 위험한 그게 문제냐 당장 문제지 더 그 그렇죠. 얘기하는 분들도 있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일부 정치인들이 이제 EU 대세에 맞춰서 우리도 러시아 제재에 좀 동참을 하고 그 공백을 원자력 발전으로 메워야 한다. 이런 주장이 있어요. 예. 이달 초에 한 극우 성향의 정치인이 울라프 숄츠 총리한테 작년 12월에 폐쇄한 원전 3기를 재가동하고 현재 가동 중인 원전 3기를 또 사용을 하면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석탄 전부 또는 러시아 가스의 30%를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네. 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랬더니 이제 그러니까 원전 있는 거 다시 다 되돌리자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울라프 숄츠 총리가 뭐라 그랬냐면 이보세요. 세상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면 우리가 어려울 일이 뭐 있겠습니까? 마냥 좋은 일만 있는 삶일 겁니다. 하고 딱 잘라서 그냥 얘기를 해버렸죠. 우리가 그 몰라서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네. 당신 얘기하는 거 이미 다 알고 당신 모르는 걸 엄청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는 겁니다. 네. 되게 듣는 분들은 좀 기분 안 좋은 설명이네요. 정말 이렇게 워딩으로 했다고 합니다. 네, 세상 문제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네. 그러면 독일이 사실은 제일 러시아로부터의 의존도도 높고 하다 보니까 네. 남들보다 당연히 이 문제가 더 큰 문제고 원전을 고민할 것 같은데 강하게 제일 반대하면서 세상 일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민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부 외신에서는 이제 정치적인 요인이 가장 크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번에 그 독일 정부가 그 울라프 숄츠 총리가 속한 3인당하고 녹색당, 자유민주당하고 연합해서 출범한 연합정부거든요. 예. 근데 그중에 이제 경제 기후변화 장관이 속한 당이 녹색당이에요. 당 이름에서도 알 수 있죠. 녹색이네요. 네, 네. 화석연료 사용 빨리 끝내자 이렇게 하는 정당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이 급박하니까 탈원전 정책 멈추고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네. 거의 녹색당으로서는 제 얼굴에 침 뱉기 같은 아하, 그런 일이죠. 예, 그래서, 기존 방식을 이제 예. 고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하나 있고요. 네. 기술적인 문제도 있어요. 현재 가동 중인 원전 3기가 이제 마지막으로 안전성 검사를 받은 게 2009년. 거의 이제 13년 전이죠. 네. 근데 지금 다시 검사를 받고 현재 안전 기준을 통과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원전 네. 사업자들이 이걸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냥
좀 돌리다가 끌려고 그랬는데 뭘 다시 뭘 더 하자는 거냐. 네, 다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네. 이거는 거의 뭐 사업 허가 새로 받는 거나 다름없다 네. 하면서 돈 안 되니까 나는 그만할랍니다. 의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만약에 에너지 비상사태가 발생해서 정부가 어쩔 수 없다. 재가동해라고 강요를 해도 네. 결국에는 이런 위험 부담, 비용 부담은 사업자가 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주들이 싫어한답니다. 이게 뭐 지금 다시 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오케이 다시 돌립시다라고 해서 네. 열심히 다시 뭐 투자하고 본들 이 러시아 위기 사라지고 나면 다시 원전 폐쇄하라 뭐 원전이 그렇죠. 웬 말이냐 이제 이렇게 나오면 우리 2년 전에 돈 들인 거 어떡하지? 이런 고민할 테니까. 그리고 이제 이 정부의 스탠스가 이렇다 보니까 정부가 네. 정책적으로 좀 장기간의 사업 보장을 해주지 않으면 원전 가동을 유지하는 건 이제 리스크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원전의 연료. 그 우라늄 연료봉 재고도 부족해요. 올해 말에 문 닫을 예정이었으니까 딱 이때까지만 이제 해놓고 있었는데 예. 이제 새 연료봉을 또 조달하려면 빨라야 내년 여름에야 가능한데요. 참고로 그 우라늄 연료도 공급하는 국가가 러시아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또 공격 위협이 있는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리도 봤잖아요. 그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원자력 발전소 공격하기도 했었고 네. 지금은 뭐 비활성화되기는 했지만 체르노빌 원전도 장악하기도 했었고 예. 그러니까 이 사이버 공격으로 중요한 어떤 기반 시설에 가해지는 위험들도 보면서 전쟁이 발생하면 이런 갈등이 발생하면 좀 노출되는 원전 위협에 대한 경각심이 커진 것도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수지 타산 안 맞는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요즘 유가 100불 넘어가서 비싼데도 새로운 유전 개발 안 하는 이유가 지금 큰 돈 들여서 땅 파기 시작했다가 나중에 다시 분위기 바뀌어서 유가 내려가고 그러면서 석유 보고 또 비친환경이니까 뭐네 하면서 부담금 매기기 시작하면 다 안 나오니까 그냥 우리는 있는 거나 팔고 있을래요. 네. 뭐 비싸고 좋네 뭐 이런 얘기군요. 어떡하죠 그럼? 그럼 러시아 가스에 계속 의존해요?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다른 대안이 있는데 네. 이 대안은 무조건 재생에너지에 올인하는 거예요. 울러프 숄츠의 연합정부가 지난해 12월에 출범할 때 재생에너지 중심의 환경 정책 추진을 발표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법적인 기반을 만들었어요. 지난 6일에 그 에너지법을 개정했거든요. 예. 독일 정부가 보통 에너지 정책을 수립할 때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또 뭐 세부 계획을 확정한 뒤에 이거를 주요 에너지 관련 법안으로 만들거나 개정을 해서 정책에 반영을 합니다. 그래야 관련 업계에도 투자를 하죠. 믿고. 그렇죠. 그래서 2000년에 처음 재생에너지법이 제정됐고 2010년에는 메르켈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있었고 예. 그리고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에너지 패키지 그리고 이번에 이제 부활절 패키지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에너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법제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거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재생에너지를 우선으로 한다 이런 정책인데 2030년까지 전체 전력 수요의 8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2035년부터는 전체 전력 수요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 이런 목표가 담겨 있어요. 역시 녹색당 집권했구나라는 걸 실감할 수 있네요. 네, 근데 이걸 위해서 재생에너지법, 해상풍력에너지법, 에너지 생산 기업 규제법을 개정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뭐 예상하시겠지만 관련 규제나 심사 기준 완화해 준다던가 네. 지원 강화해 준다던가 인프라 확대 구축하고 뭐 생산 목표 상향 조정하는 내용 등이 안에 들어 있었는데 이 독일이 또 이전에는 일반 소비자가 네. 납부하던 재생에너지 부담금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것도 폐지를 했어요. 대신에 이제 그 예산을 충당해야 되니까 기후 보호 펀드로 만들어서 예상을 충당하기로 하는 내용도 있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지난해 독일 총 전력 생산량 중에 재생에너지 비율은 41%였고요. 네. 이게 좀 내린 거예요. 그 총 전력 소비 중에 재생에너지원의 비중은 42%였습니다. 그 정도가 친환경이다 지금. 네. 네. 독일 정부는 10년 안에 이 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한 전력 소비 비중을 약 80%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정부 바뀌고 그러면 에너지 정책 휙휙 바뀌고 그러지는 않나 봐요. 네. 아니 그래야 또 투자도 하지. 지금은 앞으로 10년간은 뭐 재생에너지를 하기로 합니다라고 했다가 다음 총선에서 또 뒤집어지면 다시 원자력 켜고 뭐 이러면 원자력이라고 투자를 할 수 있겠어요? 재생에너지라고 믿고 무슨 계획을 할 수 있겠어요? 그게 국민의 여론이었을 수도 있죠. 네.
이런 거 있을 때 치열하게 토론을 좀 해야 되는데 네. 그래야 다음에 정부 바뀌더라도 그래 우리 그때는 그 토론했던 거니까 뭐 갑시다 할 텐데 여기도 그렇고 여러 나라들이 토론 없이 그냥 정부 바뀌면 그 깃발대로 왔다 갔다 하니까. 자, 다른 얘기 좀 해보죠. 네. 코로나가 출산율에 어떤 영향을 줬을까 하는 연구가 최근에 있었나 봐요. 네. 지난 2년간의 코로나 사태가 출산율에 어떤 영향을 줬을까 하고 그 파이낸셜 타임즈가 예. 몇몇 나라들의 출산율 변화를 조사를 다 했대요. 떨어졌을 것 같기도 하고 올랐을 것 같기도 하고 밖에 안. 결론은 나라마다 다르다였는데 네. 일단 코로나 초기에는 어떤 나라라도 다 출산율이 급감했습니다. 역대 최저 출산율을 기록한 나라도 많았고요. 예.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1861년 이후에 이렇게 출산율이 낮은 적이 없었는데 그 기록도 깼다 그래요. 예. 근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뭐 결혼식을 못 올려서도 이유가 되긴 하는데 네. 원래 사람들이 미래가 불투명하면 출산을 하지 않잖아요. 안 하려고 하죠.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뭐 당장 코로나 때문에 병원 가는 게 어려워진다던가 아니면 백신에 대한 부작용 어떤 효과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니까 출산을 예. 좀 미룬다던가 이런 게 기피하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작년 가을부터 출생률이 회복된 나라들이 꽤 나타나기 시작했대요. 네. 미국, 호주, 이스라엘, 독일 같은 나라들은 코로나 이전의 출생률을 회복하거나 심지어 더 많이 낳는 경우도 있었답니다. 독일이 그런 케이스인데 코로나 첫 해에는 출산율이 좀 줄었는데 네. 작년 3월에는 최근 20년 사이에 가장 많은 아이들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게 그러면 코로나 왔네? 그러면 위험하네. 미래가 불투명하네. 그러면 출산하지 말자. 이랬다가 좀 약간 코로나가 뭐 잠잠해지기도 하고 백신도 나온다는 소리도 듣고 하면 그럼 다시 그냥 또 출산을 할까 이렇게 한 거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네. 원래 출산이라는 게 그런 마음 먹고 나서 한 1년 후에 아이가 태어나는 거잖아요. 안 돼! 라고 하면 한 1년 후에 아이가 안 나오기 시작하고 네.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이게 다른 역사적인 어떤 그 이벤트가 있었던 위기 이벤트보다 코로나가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보통 전 세계 결진 위기 같은 거 있죠. 1918년에 스페인 독감이라든지 네. 대공황이라든지 뭐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단기적인 출생률 감소가 많은 국가에 걸쳐서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었는데 예. 코로나의 경우에는 이런 감소 추세가 역사적 데이터에 비해서 오래 지속되지가 않고 반등이 빠르다는 반등이 얘기로 빨랐다.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이걸 두고 이제 구체적인 해석이 두 가지로 갈리는데 네. 인구 전문가들과 경제학자들은 전염병 초기에 수개월 동안 많은 정부가 시작한 통화, 재정 부양책이 출산율의 장기적인 감소를 막는 데 좀 도움이 되는 결정적 요인이었다. 돈을 좀 풀어서 경기 충격이 적었다. 네, 이렇게 예. 믿고 있고요. 경기 불확실성에 대한 금융 완충 장치를 제공함으로써 예.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을 막는 데 경기 부양책이 역할을 했다. 특히 선진국들이 이제 백신을 만들어서 보급하고 재난수당 지급하고 정부 재정 적극적으로 푼 게 사람들이 안심하고 다시 아이를 낳기 시작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독일은 2021년 3월에 출산율이 크게 늘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 이때 태어난 아이들은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 6월에 임신이 된 아이들이거든요. 제 말이 이 말이에요. 네. 2020년 6월에 임신이 된 아이들이니까 이때는 뭐 코로나 별거 아니네 이럴 때가 아니었는데. 근데 2020년 6월이면 이제 봉쇄가 네. 락다운이 거의 최고조에 이르던 시기여서 예. 집에서 안 나오던 시기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집에서 안 나오는 바람에 아이들이 많이 태어난 거다 네.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네. 네. 좀 독특한 나라는 중국인데 중국은 코로나 시기에 출산율이 확 떨어졌어요. 예. 예, 근데 그 출생아 수가 거의 30%가량 감소했는데 여기는 아직 회복이 아직도 안 되고 회복 안 있습니다. 되고 있다. 그 나라마다 좀 다르군요. 다릅니다. 최근에 출산율과 관련해서 좀 흥미로운 나라는 프랑스인데 예. 프랑스는 내려간 출산율도 노력하면 올라오기도 한다는 걸 보여준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그랬었죠. 예. 네, 그 출산율이 1990년대 초에 1.8명까지 내려왔었는데 예. 보통 내려가면 이거 잘 안 올라오거든요. 예, 근데 이제 천천히 떨어지는 게 보통 목표인데 네. 프랑스는 출산율이 2명까지 다시 반등을 했고요. 비결이 뭔가 연구해보자 그러면서 신기했었는데 2010년까지 2명대 출산율 유지하다가 요즘 다시 또 떨어지고 있어요. 네, 1.8명대로 내려왔습니다. 다시 이제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다시 떨어졌다는 거죠. 네, 그래서 왜 떨어졌나 연구해보자 신기하다. 마치 이러면 다이어트의 요요 현상처럼. 네, 근데 이제
프랑스가 재정 문제 때문에 다자녀 지원금을 좀 삭감했었어요. 네. 그게 원인일 거다. 이거 말고 무슨 변화가 있겠냐. 뭐 이런 의견이 있었죠. 그렇군요. 요즘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사람들도 별로 없다. 네. 이런 뉴스도 있던데 이게 이게 왜 뉴스야라는 생각도 들지만 이게 네팔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얘기이기도 하다면서요? 네, 이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인들이 주변 네. 국가 관광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막대한 것 같아요. 뭐 스리랑카도 그렇고 이집트도 그렇고 네팔의 에베레스트 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 에베레스트 정상 등반을 시도하는 산악인의 30% 가까이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리고 폴란드 등 인근 유럽 국가 사람들이거든요. 예. 근데 전쟁이 나면서 등반 계획을 취소하면서 그래서 예,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 허가 건수가. 근데 에베레스트 산은 제가 얼핏 통계를 보니까 1년에 한 5, 600명 정도가 평균 올라간다. 네. 그럼 그분들이 다 안 온다고 해도 관광객 한 500명 줄어든 건데 그게 뭐 그렇게 타격이 커요? 그러니까 그 시장이 굉장히 큽니까? 이게 그 에베레스트 산과 그 주변의 높은 산에서 관광업을 생계로 유지하는 사람이 어려워지기 때문이에요. 예. 예를 들면 등반 가이드가 있고요. 짐꾼도 있고요. 예. 하숙집 주인들도 있고요. 이게 수입이 정말 크게 줄어들거든요. 이 사람들 수입이 좋은 해에는 연간 거의 우리 돈으로 75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벌고요. 연간 수입이 뭐 평균이 130만 원인데 그거보다 훨씬 많이 버니까. 한 600명 정도가 와서 그분들 먹여 살리면 한 번 오신 분이 돈 많이 쓴다는 뜻이네요. 돈 네. 많이 들어요? 거의 1인당 11,000달러. 우리 돈으로 1,400만 원이 좀 안 됩니다. 등반하기 위해서 허가 받는데. 아, 허가만 받는데 네. 도장 받는데 1,400만 원 내라는 겁니까? 이게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의 경우고요. 에베레스트만. 네. 네, 예. 이거보다 좀 낮을 때는 뭐 좀 가격이 낮고 예. 성수기, 비성수기도 좀 다릅니다, 가격이. 근데 가장 비쌀 때는 뭐 이 정도. 그렇고 등반 허가 비용이라는 게 있나 봐요. 네, 등반 허가 비용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가이드 비용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비용이 추가로 발생을 합니다. 예. 그래서 비싼 여행이었는데 이것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잘 안 오신다 그 말이군요. 네, 그래서 전문 사이트 조사 결과 보면 1인당 거의 42,000달러, 거의 5,200만 원 정도 에베레스트 올라갔다 오려면 최소 비용 든다고 합니다. 나라밖 경제 소식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일요일 아침 7시 5분에도 손에 잡히는 경제 합니다. 주간 하이라이트라고 해서 한 주 동안 재미있었던 인터뷰들 모아서 요약해서 보내드리니까요. 홈페이지나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또 다시 들으실 수 있으니까 많이 들어주시고 저는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불 재난 국가위기 경보가 발령돼 있습니다. 주말에 나들이 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래도 건조하고 바람 많이 부는 곳들이 있으니까 산불 각별히 좀 조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뵙죠.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